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조지아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한국으로 입양된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부모님께 왜 날 데려왔어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 한정식 식당에서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떴을 때였죠. 그 순간 이 아이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국인처럼 보이는 외모 때문에 차별받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소녀가 어떻게 한국을 진정한 고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양 가정의 모습과는 다른 더 깊고 진솔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외로움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에카테리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저를 한국 이름으로 부르죠. 저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지아가 어디냐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와인과 춤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산맥과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한 나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나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때 한국으로 입양되었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제가 태어난 집도, 제가 처음 울었던 그 순간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만 제가 조지아 출신이라는 걸 알 뿐이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고 필요한 건 다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아빠는 회사에 다니셨고 엄마는 집에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제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겉모습보다는 함께 노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소꿉놀이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외모를 보고 수군거렸거든요. 쟤 외국인이야?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제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왜 쟤만 저래?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저인데 왜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까? 선생님께서는 개학 첫날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카테리나는 조금 특별한 친구야.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지금은 우리 반 친구란다.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이 저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는 건 지금은 압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신 거였죠. 하지만 그때 어린 제게 그 말은 너는 다르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특별한 친구라는 말이 오히려 저를 다른 아이들과 분리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저를 조금 거리를 두고 대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따돌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밝은 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너희랑 똑같아. 그냥 생김새만 조금 다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 무리에 끼려고 애썼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 먹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저를 조금 다르게 대했습니다. 노는 건 같이 놀아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 생일 파티에 초대할 때도 저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한 번은 반에서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반 아이들 대부분이 다 초대받았더군요. 저만 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갈색 머리카락, 조금 더 깊은 눈매, 한국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이 얼굴이 싫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저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만약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더 많은 관심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잘 지내?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빠는 주말마다 어디든 데려가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네,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말이죠. 부모님께 제 진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부모님이 상처받으실 것 같았거든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는데 제가 불평한다면 너무 배은망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사귀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제 안의 외로움을 모두 혼자 안고 지냈습니다. 제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 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조지아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들, 전통 춤을 추는 사람들, 정이 많다는 조지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전통 의상을 입고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들이 제게는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지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두 나라 사이 어딘가에 붕 떠 있는 존재 같았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혼자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고 조지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제 마음속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외모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고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많아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연예인을 닮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는 고민을 했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공부도 어려워져서 그쪽에 신경을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면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는 게 더 명확해졌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프로젝트였는데요. 각자 자신의 가족, 취미, 꿈 같은 걸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형식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가족 사진을 넣고 여행 갔던 사진을 넣고 자신의 취미생활 사진을 넣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꾸며서 말해야 할까? 가족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 저는 부모님과 생김새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 때 한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고요. 취미는 음악 듣기이고 장래 희망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조지아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와 제 가족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도 좋은 발표였어.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걱정했던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말이 거친 편이었는데 반에서 좀 목소리가 큰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진짜 부모 찾고 싶지 않아? 친부모 말이야. 왜 그런데 살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런데라는 표현이 특히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그 남학생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지 곧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떠났지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최소한으로만 응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진짜 부모를 찾고 싶지 않냐는 그 질문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포기했는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를 낳은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제 눈은 엄마를 닮은 걸까? 아빠를 닮은 걸까? 저에게 형제자매가 있을까? 그쪽 가족들은 저를 알고 있을까? 온갖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저를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죄송스러웠거든요. 엄마 아빠는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시는데 제가 친부모를 궁금해한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배은망덕한 건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 사주려고 하셨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학교 행사 때도 빠짐없이 오셨고요. 운동회 때도 학예회 때도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열심히 박수 쳐주셨고 끝나면 항상 우리 딸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왜 제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왜 저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저는 나쁜 아이인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아빠가 제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먹어도 되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조지아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이 저인 건 맞는데 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예민함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겹치면서 저는 점점 더 껍질 속으로 들어갔죠. 마치 달팽이가 껍질 속으로 들어가듯이 저도 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피상적이 되었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그것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였을 뿐이죠.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빠져 있으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밥 먹자라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부르시다가 나중에는 조심스럽게 노크만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짜증을 낼까봐 조심스러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셨죠. 우리 딸 요새 새로 나온 영화 있던데 같이 볼까? 저번에 네가 먹고 싶다던 그 식당 가볼까? 하지만 저는 대부분 괜찮아요. 집에 있을래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움을 부모님도 겪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험 문제를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중상위권이었던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중하위권까지 내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요새 무슨 일 있니? 성적도 떨어지고 표정도 안 좋아 보여서 선생님이 걱정된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조지아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고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꺼내면 더 현실이 될 것 같았고 선생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마웠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춘기 특유의 방황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외롭고 집에 가도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엄마가 다녀왔어? 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네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상한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날 데려왔어요? 왜 저를 키우기로 했어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것도 제 선택이 아니었고 입양된 것도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저를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널 데려온 게 아니야. 우리가 널 만난 거지. 그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엄마는 널 낳지 못했지만 널 키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네가 우리 딸이어서 정말 감사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에게는 선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나라도 부모도 제 얼굴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엄마는 저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저를 버렸어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내 생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건 알아.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날 밤 엄마가 나가신 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너무 잔인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이 제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됐습니다. 후회와 분노, 슬픔과 외로움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평소처럼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서 먹어, 늦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이 조금 부어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밤새 우셨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엄마를 울게 만들었구나. 쟤 때문에 엄마가 밤새 울었구나. 그 사건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대하실 때 더욱 조심스러워 하셨고 저도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는 없는 그런 거리감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가고 저녁 먹고 다시 방으로 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밥 먹어라, 응, 학교 다녀와라, 응, 숙제 다 했니? 응, 이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같이 놀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여럿이 있어도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단체 게임을 했는데 팀을 나눌 때 저는 맨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두 팀의 주장이 번갈아가며 팀원을 선택했는데 누구도 저를 자기 팀으로 먼저 뽑지 않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다 뽑히고 저만 남았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선생님께서 너는 저 팀으로 가라고 하셔서 겨우 팀에 들어갔습니다. 팀에 들어가긴 했지만 환영받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게임 내내 공이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일부러 저를 빼고 패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공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그 친구의 눈을 보니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는 잠시 저를 보다가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내 친구니까라고 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친구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친구가 되려면 제 모든 걸 말해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울을 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다를까? 만약 내가 평범하게 생겼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예쁜 배우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제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왜 저는 그들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왜 저는 한눈에 봐도 다른 걸까? 엄마는 가끔 제 방문을 두드리며 괜찮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시면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덜 힘들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제가 정상인 척, 괜찮은 척 연기를 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지쳤습니다. 아빠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도우려고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산책이라도 할까? 라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 제안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제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제 외모가 바꿀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제가 어디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완벽해.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면 왜 저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완벽하다면 왜 친구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평범한 한국 아이로, 고민 없이 사는 아이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저는 저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똑같은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매일 아침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제 삶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고 학교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아빠가 제 방문을 노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셋이 오랜만에 여행이나 가자. 너도 쉬어야 할 것 같구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도 옆에서 응,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우리 딸 기분 전환이 필요해라고 거들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제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장소가 바뀐다고 제 안에 혼란이 정리될까요? 새로운 곳에 간다고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옷 몇 벌 챙겨 넣고 이어폰과 핸드폰 충전기를 챙겼습니다. 엄마가 선크림도 챙겨야지 모자도 가져가라고 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지만 저는 무관심하게 가방에 넣기만 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시골로 바뀌어 갔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집들이 보였고 복잡한 도로 대신 한적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졌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가끔 저기 봐, 예쁘다 저 산 이름이 뭐더라 벚꽃이 피었네라고 하셨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음악 소리에 묻혀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청도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아빠 친구 고향이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지. 너도 좀 쉬면서 생각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천천히 걸어보자.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가 있는 곳이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확실히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시원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폐 깊숙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숙소에 짐을 풀고 부모님을 따라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가게들, 오래된 집들, 길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단층이었고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담벼락에는 호박 넝쿨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 평상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 학생, 어디서 왔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투리가 섞인 말씨였는데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억양이 독특했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대신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셨고 할머니는 아이고 멀리서 왔네. 우리 동네 구경 많이 하고 가이소. 여기는 조용하지만 인심은 좋은 데이라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데도 마치 손녀를 대하듯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 외모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어디서 왔어? 같은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학생이라고 부르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을을 계속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담벼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골목마다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돌보고 계셨고 개울가에서는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느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부모님이 저를 한정식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가볼 거야.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식당이었는데 겉모습은 평범한 시골집 같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있었고 마루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 무언가 구워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룽지 냄새도 났고 간장 냄새도 났습니다. 여러 냄새가 섞였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이소. 뭐 드실 끼꼬? 역시 사투리였는데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메뉴를 주문하시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손글씨 메뉴판, 한쪽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 모든 게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마당이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천장에는 옛날 스타일의 형광등이 달려 있었고 구석에는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전, 온갖 종류의 반찬이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여러 종류의 김치가 있었고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등 나물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된장찌개와 밥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추가로 미역국을 주문하셨습니다. 미역국 하나 더 주세요. 우리 딸이 미역국을 좋아해서요. 주인 아주머니가 알았어 라이 금방 끓여줄 기다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님은 먼저 수저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와, 맛있다. 역시 시골 밥이 맛있어. 이게 진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지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건성으로 반찬 몇 가지를 집어 먹었습니다. 사실 별로 입맛이 없었습니다. 여행 와서도 마음이 무거웠고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오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뚝배기를 테이블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 미역국은 우리 집 특별한 거이라. 참기름하고 다시마 육수로 끓인 기다. 딸내미가 먹어보이소. 엄마가 끓여준 국 맛이 날 끼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연두색 미역이 국물 속에서 부드럽게 떠다녔고 참기름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는 순간 갑자기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따뜻함, 포근함, 그리움, 위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니 순식간에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빠도 당황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국이 너무 뜨거웠어? 혹시 데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가 제 마음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우째 댕기고 국이 안 맞나? 혹시 너무 짜거나 싱거운 게 아이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맛 때문에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국 한 숟가락에는 뭔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착한 것. 우리 딸도 요 나이 또래인디 요새 애들이 시골 음식은 잘 안 먹더라고. 라면이나 치킨만 찾재. 근디 이 학생은 진짜 맛을 아는구만이라. 엄마가 정성껏 끓인 국을 알아보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더 났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보는데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 외모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어디서 왔냐고 캐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손님으로, 아니 마치 자기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딸내미라는 호칭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역의 부드러운 식감, 참기름의 고소한 향, 국물의 깊은 맛.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그 안에 담긴 정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끓인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들인 그 정성이 국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스며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없이 그냥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빠도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가족 3명이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올 때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힘든 일 있나 보네이라. 얼굴에 쓰여 있어라. 근디 있나? 밥 잘 먹으면 다 괜찮아진다 아이가. 마음이 힘들 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약보다 낫제. 우리 집에 또 오이소. 미역국 다시 끓여줄 기다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착한 것. 힘내라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미역국 생각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아니면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 말입니다. 아주머니의 정성, 음식의 온기,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 그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제 마음을 감싸 안았던 겁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조지아도 아니고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던 건 소속감이었습니다.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받아준다는 안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제가 경험한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입양하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배고픈 학생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신 거였습니다. 그 자연스러움, 그 따뜻함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부모님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청도에서의 여행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아침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고 나뭇잎의 초록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다시 그 식당에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또 왔네. 어제 잘 잤나?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라. 이상하게도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침은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한식 아침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생선은 간이 딱 맞게 배어 있었고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동네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돼이. 요새 세상이 각박하니까 공부 잘해야 잘 산다 아이가. 저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외면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낯선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분도 아마 손자 손녀가 있으실 텐데 저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시장에 들렀는데 시장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일 파는 아주머니, 생선 손질하는 아저씨, 떡 찌는 할머니.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이소. 싸게 줄 기다. 잘 가이소.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사투리가 섞인 말들이었지만 정겹게 들렸습니다. 서울의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것 같았고 손님과 상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떡집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먹어보소. 갓 찐 인절미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돈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는 기다. 돈 안 받으려고. 맛 좀 보이소. 우리 떡이 얼마나 맛있는디.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쫀득하고 고소했습니다. 찰기가 있었고 콩가루가 고소하게 입 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죠? 우리가 직접 만든 기라.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 카이. 할머니가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참 예쁘게 생겼네.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외모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차별도 편견도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신 거였죠. 오후에는 근처 저수지를 걸었습니다. 물가를 따라 산책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낚시하는 아저씨들, 자전거 타는 청년들, 손잡고 걷는 노부부.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엔 약간 어색했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부모님의 손길을 거부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기 좋지? 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야 마음이 편해져.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이렇게 한적한 곳에 오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삐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힘들었던 거지. 엄마, 아빠가 너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이었어. 어떻게 해야 너를 도울 수 있을지 몰랐지.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라도 데려온 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 수 있게 말이야. 저녁에는 숙소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커피 대신 전통차를 파셨습니다. 저는 유자차를 주문했고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마시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아이가. 차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야 제맛이 나는 기라.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부드러운 빛에 감싸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며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여행 와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부모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정자였는데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아서 주변이 몽환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자 아래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정자에 앉아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설마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혹시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조지아에서 왔다는 건 알고 있지? 사실 엄마 아빠도 너를 입양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어. 우리가 과연 너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너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입양기관에도 여러 번 상담을 받으러 갔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고민이 많으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날을 엄마는 절대 못 잊어.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작은 아기였는데 너무 조용했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큰 눈으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지. 그 눈빛을 보면서 엄마는 생각했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겪었을까? 이렇게 작은데 벌써 세상의 차가움을 느낀 건 아닐까?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우리를 거부할까봐 정말 조심스러웠어. 안아주려고 해도 혹시 싫어할까봐, 젖병을 물리려고 해도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점점 밝아졌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인식하기 시작했지.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네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엄마는 울면서 너를 안았어. 저는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불안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아빠가 거들었습니다. 아빠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데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네가 크면서 너는 진짜 아빠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 아빠의 고백이 의외였습니다. 아빠도 그런 걱정을 하셨다니. 항상 든든하고 확신에 찬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속으로는 불안하셨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중학생 때 왜 날 데려왔냐고 물었을 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화낼 수 없었어. 내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엄마도 내 나이였으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선택의 여지 없이 낯선 나라에 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야 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심호흡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억지로 한국 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어. 네가 조지아를 궁금해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가볼 수도 있고 내 뿌리를 찾고 싶다면 도와줄게. 사실 우리가 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엄마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네가 입양될 때 함께 온 편지야. 내 생모가 남긴 거라고 했어. 우리는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봉투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제 친어머니의 글씨가 있을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러시아어도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빠가 번역된 내용이 적힌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번역해 준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많이 자랐겠구나. 엄마는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구나.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있었어. 하지만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부디 행복하게 자라길. 너를 사랑한단다. 눈물이 글을 읽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도 저를 사랑했던 겁니다. 버린 게 아니라 보낸 거였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저였겠죠. 여성의 얼굴은 슬퍼 보였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보여주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는 꼭 알아줬으면 해. 우리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어디서 태어났든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너는 우리 딸이야. 내 생모도 너를 사랑했고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는 2배로 사랑받은 아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오해와 원망,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던 아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더 나은 삶으로 보내기 위해 가슴 아픈 선택을 했고, 다른 두 사람은 저를 받아들여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이해해. 네가 혼란스러웠던 거 엄마가 알아. 울음이 멈추고 나서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사실 이 마을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아빠 대학 친구가 이 동네 출신인데 그 친구도 입양가정 출신이거든. 어릴 때 많이 방황했다고 했어. 정체성 때문에, 외모 때문에, 소속감 때문에 힘들었대.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말이야. 우리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였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아주머니도, 시장, 할머니들도 모두 부모님이 미리 연락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아빠가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탁한 건 없어. 저분들은 원래 그렇게 따뜻한 분들이야. 시골 사람들의 정이 그런 거지. 낯선 사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이야.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입양이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자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학 시험 잘 봤어요.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특히 한식 만들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청도에서 먹었던 그 미역국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청도에서 먹었던 그 미역국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하시며 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 같이 만들어보자. 사실 미역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함께 주방에 서서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엄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역은 찬물에 불려야 해. 그리고 참기름에 충분히 볶아줘야 고소한 맛이 나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성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을 때 청도에서의 그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 요리 솜씨가 늘었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먼저 말을 걸고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행 다녀왔거든. 거기서 좋은 경험을 했어. 어디 갔는데? 경상북도 청도라는 작은 마을이야. 거기서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 그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조금씩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사실 나는 조지아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입양됐어. 한동안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받아들이게 됐어. 친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래도 너는 좋은 부모님 만난 거잖아. 부러워.
우리 부모님은 맨날 싸우시거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입양아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과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올린 영상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 외로움, 그리고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조회수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였으니까요. 두 번째 영상은 청도에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따뜻한 사람들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몇 달 후 한 영상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자란 조지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입양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도 언젠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거든요. 그 댓글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분명히 잘 자랄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시면 아이는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곁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정말 달라 보인다.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야. 표정도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변했나 봐요.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은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계속해봐.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졸업이 가까워질 무렵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강연을 부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양아로서의 성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을까? 떨리지 않을까? 하지만 부모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저는 강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청소년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입양 관련 단체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분들이었습니다. 좌석이 거의 다 차 있었고 뒤쪽에는 서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맨 앞줄에는 엄마 아빠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아빠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입양된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어릴 때의 외로움, 학교에서의 차별, 정체성의 혼란, 부모님께 했던 상처 주는 말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조지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껍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계셨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한 학부모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고 한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도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따뜻한 사람들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것도 조지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던 건 소속감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받아준다는 느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보여준 편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해서 보낸 거였다는 것, 그리고 양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저는 2배로 사랑받은 아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더 나은 삶으로 보내기 위해 가슴 아픈 선택을 했고, 다른 2사람은 저를 받아들여 끝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강연 중간에 제 목소리가 떨렸고 잠시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청중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누군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여전히 가끔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저도 입양됐는데 아직도 힘들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하기로 한 거죠. 또 다른 학부모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입양 가정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도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억지로 밝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제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을 때도, 제가 짜증을 낼 때도 그냥 묵묵히 곁에 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선생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입양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특별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렇다고 특별 대우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고마웠어요. 강연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내 용기가 정말 대단해.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한 중학생은 울면서 저도 입양됐는데 오늘 강연 듣고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단순히 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청도의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날의 미역국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한 달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우리 딸 편지 잘 받았다이. 내 이야기 읽으면서 엄마도 울었어라. 네가 행복해서 엄마도 기쁘다이. 언제든지 우리 가게 다시 오이소. 미역국 다시 끓여줄 기다이.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이.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외로울 때가 있고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양은 불행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문화, 두 배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널 데려온 게 아니야. 우리가 널 만난 거지. 그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네가 우리 딸이어서 너무 자랑스러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든 어떻게 생겼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같이 나눠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양 가정의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방황할 때, 혼란스러워할 때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억지로 밝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아이는 분명히 그 사랑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입양된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죠? 혼란스럽죠?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을 받아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따뜻한 한 숟가락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힘내세요.